네, 안녕하세요. 이찬항입니다. 치유의 글쓰기라는 책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 3부의 9장 나 자신과의 화해, 10장 몸을 위한 양식, 마음을 위한 양식, 11장 지구 끝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읽은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에 어떤 내용을 쓰지? 이게 이제 항상 일기 쓰기의 화두가 되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모처럼 일기를 쓰려고 해도 일기 쓰기 위한 그 일기가 즉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기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루 기록이라는, 하루에 기록하는 모든 것이 일기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일기란 것이 하루 일자에다가 기록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라고 낱말이 성립이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하는 사실 모든 종류의 기록이 일기에 해당되는 거죠. 국어사전에서도 일기의 정의를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어사전적 정의에 의해서도 볼 때 일기가 하루에 기록하는 모든 종류의 기록을 다 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일기의 광의 그 넓은 의미는 모든 기록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다라고 하면은 공적인 글쓰기를 제외한 사적인,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그러한 글쓰기를 일기쓰기라고 그렇게 좁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기의 기본적인, 일기쓰기의 기본적인 틀을 말한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에 본 것, 들은 것 중에서 의미 있거나 또 정보가 될 만한 것들에 관한 사실과 감상을 적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둥은 자신의 행위와 또 감상을 적는 것,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기에 어떤 것들을 좀 적을 수 있을지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행위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자신과의 화해에 대한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화해라 하면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타인과의 화해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미처 생각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신과의 화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화해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볼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코리 텐 붐이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코리 텐 붐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곱씹어 볼수록 정말 용서가 왜 필요한지, 꼭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다. 코리 텐 붐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그 용서의 그 아름다움, 그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틀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화해하는 그러한 순간이, 그러한 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타인과의 화해 이전에 혹은 그 이후에 자신과의 화해가 또 굉장히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또 필요한 것이 두 가지 그러한 감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긍정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자기 긍정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또 그 문제를 자기 긍정의 마음 가운데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발견하고 마침내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배려의 마음인데요. 타인을 배려하듯이 또 나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고 냉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곧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 마음도 냉랭해지고 자주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거 있죠.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후회, 마땅히 선택했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한 것, 그 길을 갔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후회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배려의 마음을 좀 갖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마땅히 어떤 때에 했어야만 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배려의 마음이고요. 자신과 화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를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일기 쓰기는 최고의 자기 배려의 마음, 자기 배려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엇을 일기쓰기에 적을 수 있냐면 먹은 음식과 또 그런 음식에 대한 감상들,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면 좋죠. 좋은 음식과 영양분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 영양분이 있는 음식, 그리고 천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을 좀 질은 떨어지지만 싸게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큰 박스는 아니지만 작은 박스에 도마도, 그러니까 최상품질은 아니지만 도마도를 5,000원, 6,000원에 한 박스를 팔더란 말이죠. 5,000원, 6,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박스를 사다가 그거를 갈아서 주스로 먹습니다. 거기에 약간 설탕을 넣든지 해서 주스로 먹으면은 그게 도대체 몇십 잔이 나오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아주 신선한 도마도 주스를 한동안 아주 충분히 실컷 먹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좋은 영양분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꼭 돈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좋은 음료와 그리고 또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감상들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기쓰기의 또한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그 일기쓰기의 굉장히 좋은 주제는 방문한 장소에 대한 이유와 또 그 감상을 적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행 일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진만 열심히 찍을 게 아니라 그 사진과 함께 글을 좀 써보면 더 풍성하게 느끼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새로 방문한 곳에 대해서 감상을 이렇게 써보면 몇 배로 더 풍성한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일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진도 좋지만 그 또한 세월이 지나면 단발적인 기억에 그치게 되지요. 하지만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여행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요. 그때의 감정이 새삼스러운 기쁨으로 다가오지요. 만약 다시 예전의 여행지에 가게 된다면 그때와 지금의 감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일도 재밌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진은 물론 어떤 장면을
이렇게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때 감정까지는 사진이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과 함께 같이 기록을 남기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 하나에 좀 더 풍성한 어떠한 그 이미지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책에서 추천한 대로 후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다시 그 장소로 가게 되면 그때 찍었던 사진과 그 기록과 현재의 어떤 그런 변화된 상황들을 변화된 내 감정들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같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이유와 감상들을 글쓰기로 써보면, 일기쓰기로 써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일기쓰기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중에 뭐 정보가 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기쓰기에 한번 써보면 좋다라는 거죠. 주로 그런 정보들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쓸 때 그날 하루에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 참 좋다라고 보고요. 꼭 상대방의 대화만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나의 말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까먹어서 나중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핵심은 기록해 놓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팁으로 말씀드리면 지출한 내용,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면 좋은데요. 물론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써보면은 이 지출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에 뭐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뭐 가계부를 대신한다거나 뭐 격리적인 어떤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출을 좀 억제하고 지출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기 쓰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행위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자신과의 화해, 또 타인과의 화해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먹은 음식과 그 음식에 대한 감상들, 좋은 일기 쓰기의 주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방문한 장소에 대한 그 이유와 그때의 감상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하루 중 기억해야 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적어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출 비용과 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6의 이치 있죠? when, where, who, what, how, why 그런 관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보면 좀 더 풍성하게 관련 사항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적인 일과 업무에 대한 일들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적는 게 좋냐, 같이 적는 게 좋냐, 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구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적인 일과 뭐 업무적인 것들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경계가 모호한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어쩌면 또 사적인 영역과 일의 영역이 따지면 한 통속인 거예요. 같이 묶여 돌아가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 없이 한 공간에 같은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정한 어떤 시간에만 일기 쓰는 게 아니죠.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기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시간의 구분 없이 또 장소의 구분 없이 그렇게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필요할 때 그 순간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기록할 수가 있겠죠. 하루 중 여러 번 기록할 수도 있겠죠. 또 도구도요. 뭐 꼭 어떤 그 특정한 도구에만 일기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일기 쓰기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텐데 필요할 때 그때 가장 편한 그 도구에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침 뭐 책상 위에 노트가 있으면 그게 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노트에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뭐 PC에도 키보딩을 통해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그때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게 써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한 줄이어도 좋고요. 키워드 하나라도 좋고요. 또 반드시 텍스트로 써야 되는 그런 법도 없는 거죠.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영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쓴다 할지라도 이 하루의 기록, 그 일기는 반드시 하나의 공간에 결국은 다 모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하는데요. 하루 기록들을 에버노트에 한 노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 날짜 밑에 그 기록들을 다 모아 놓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처음에 쓸 때부터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쓴다 할지라도 에버노트 앱을 열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PC에서도 에버노트에 바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노트에 쓴 거는 노트에는 노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트에도 또 많이 쓰는데요. 노트에 쓴 것들은 나중에 이제 스캔 앱으로 찍어서 같은 또 날짜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의 기록이 어쨌든 디지털 방식으로 에버노트에 다 모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제가 했던 방법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기록들이 한 노트 아래에 다 모여질 수 있도록, 보면은 다양한 방식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림도 들어가 있고요.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파일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들어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의 각종 기록들이 한 노트에 다 모여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제든 필요할 때 그 기록들을 정광석화처럼 검색을 해서 내가 뽑아서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또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상과 같이 일기쓰기의 일기쓰기에 담을 수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멘트로 제가 기록형 인간에서 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또 챕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